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상 박사입니다. 요사이 자녀 훈육,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또 그로 인한 또 학생들이 그런 고통과 트라우마에 노출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고 또 저에게도 많은 그런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녀 양육과 훈육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높이 교육, 눈높이 소통이라는 거 잘 아시죠? 즉, 이 말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반응과 훈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심플하게 자녀들 발달 단계에 맞도록 어떤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소통하려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심리학이나 또 교육학에서 이 자녀들의 이 초기에 0세에서 6세까지의 이 애착관계, 부모하고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은 잘 아시죠? 정신분석학의 프로이트를 비롯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생애 초기 6세까지의 이 가족과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이 신경증이나 정신증에 대한 그런 안전성 또 그리고 건강성을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상담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말에 매우 동의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기는 태어나서 주 양육자의 보호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요. 관심과 보호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실 살아남기가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주양육자의 민감성이 중요한데요. 아이가 말은 못해도 자기만의 그런 신호로 꼬물거리든지 울든지 아니면 뭔가의 표정으로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을 민감하게 알고 잘 반응하게 되면 아이는 어떨까요? 굉장히 행복하겠죠. 만족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아이는 전능감을 갖는다고 해요.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구나. 내가 곧 신이야. 아이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즉각 이루어지니까 그런 전능감을 느낄 수 있죠. 이랬을 때 결국은 자기의 자아상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오케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커가면서 상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랬을 경우 외부 세계,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외부도 오케이구나, 괜찮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그런 인생 태도를 가지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초기의 애착관계나 훈육에서 문제가 일으켰다고 끝장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위대함은 그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염두하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잖아요.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그랬다고 너무 부모님들이 자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아쉽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깨달은 이 순간부터 잘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와 소통될 만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그런 반응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0세에서 6세까지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존재의 존귀함을 알려주면 됩니다. 너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환영해. 이 태도 하나면 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스러워하고
또 그리고 아끼고 또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 발달 단계에서는 언어보다는 부모님들의 이런 어루만짐이나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안아주고 사랑스럽게 보고 미소 지어주고 등을 쓰다듬고 다독거려 주면서 스킨십이 그 나이대의 그 눈높이 소통법입니다. 그래서 6세 전까지는 많이 안아주시고 눈을 맞춰주시고 그 존재 자체를 환영해 주시는 것, 이것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초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한 8세 정도 들어가죠. 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학문의 초등과정, 즉 기본 과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으로서 발달적인 측면을 보면 초보 사회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아이가 처음으로 집에서 벗어나서 사회 일원이 되죠. 그래서 정말 초등 사회인이 됩니다. 그러면 6세까지 스킨십으로 존재를 환영해주고 6세, 7세, 8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아이를 존중하면서 이제는 목적을 두고 사회의 초년생으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집에서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사회적인 규칙, 그리고 자기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물건을 정리하거나 또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족을 위해 도우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 가정에서 그렇게 할 때 안전하죠. 그리고 시행착오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부모님들은 이제 8살이 되면 사회 초년생으로 이 아이가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 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친절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2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을 때 이 아이는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나가서 규칙이라는 학교의 규칙, 사회 규칙을 배우면서도 친구들과 소통하고 또 친구들 인정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죠. 물론 학문적인 것도 이제 기초적인 것도 같이 겸하게 되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6년을 마치죠. 초년생으로서 또 학문적인 것도 그렇고 관계 안에서도 6년을 공부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죠? 이제 상급학교, 중학교로 갑니다. 중학교는 가운데 중자를 쓰지만 중간이다라는 뜻이 아니죠. 기본보다 더 높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좀 더 높은 공부도 하게 되지만 여전히 맞죠. 6년을 지나서 이제 7년 차에서 9년 차로 접어드는 사회의 꽤 높은 그런 사회인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높을 꽃자 쓰죠. 정말 살아가면서 필요한 높은 학문도 배우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 12년 차에 꽤 높은 경력이 있는 사회인이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요 사이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성인이 이미 된 사람들은요, 이 과정에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플러스 사회인으로서 초등, 또 중등, 고등, 꽤나 높은 사회인 일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같이 염두하고 행동했더라면 12년 차는 꽤나 높은 경력이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을 때 예, 한 12년 됐습니다 하면 정말 이쪽 분야는 잘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게 결국은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나와서 또 석박사를 하더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게 또 이제 그 실질적으로
과제죠. 근본적인 과제죠. 이것을 염두하시고 관계성에 대한 훈련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초등학교든 중등 고등이든 간에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체벌과 벌을 주는 게 아니고요. 협력해서 도와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력자가 돼야 되죠. 아, 그거 그랬구나. 아, 그래,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럴 때 이거를 이렇게 보완하면 돼. 라고 하면서 평가 처벌자가 아니라 조력하고 수정해주는 멘토 역할을 부모님도 하셔야 되고 교사들도 하셔야 되죠. 그렇게 수정해서 정교하게 한 사회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그렇게 마치고 나서 대학을 가죠. 대학교는 뭘까요?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꼭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인데 대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큰 대자 쓰잖아요. 대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생이란 뭘까요? 사실 공부의 내용을 보면 내가 원하고 또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그 전공 과목에 대해서 깊이 심층 있게 공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까지 공부한 초등, 중학, 고등학교까지 공부한 것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없죠. 전공과 좀 더 폭넓은 그런 자기가 흥미롭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율성이 더 주어지는 것 외에는 큰 특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큰 학문이라고 할까요? 네, 여기에는 자기 결정권이 있고 그 자기 결정권으로 선택한 학문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보태가야 되기 때문에 큰 학문이 되는 겁니다. 즉, 대학교 공부는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 반에 2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뭐 20살 또 21살 이렇게 들어온다고 치죠. 그러면 20살 내 20년의 경험을 가진 2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다 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400년의 집단 지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공부는 각자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또 자기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히 서로 소통하면서 시너지를 내면서 집단 지성으로 그 분야에 촘촘하게 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4년을 하고 나면 정말 그 분야에 큰 학문을 이루게 되겠죠. 그리고는 사회인으로서 그 분야에서 유능감을 내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요, 질문을 하면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학생인데 어떻게 공부할 거냐 물으면 언뜻 쉽게 대답하는 그런 친구들이 없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것은 그런 자발성과 자율성이 훈련받지 못했는 부분이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단순히 내가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과정이에요 라고 하면서 축소된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깊이 내가 선택한 그 공부, 흥미로운 그 공부에 깊이 집중 못한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큰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매우 수동적이고 또 할 수 없이 끌려가는 부분의 공부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졸업장만 받게 되는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양육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기능을 반드시 훈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것은 학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워야 되지만 그것 외에 뭐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발달 단계에 맞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때 평가나 체벌이 아니라 경험 많은 선배로서 조력자, 그래서 좀 더
더 나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조력자로서 협력하는 그런 양육과 선택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사회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들겠어요? 힘들었지만 그러나 열심히 한 나는 오케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한 동료, 선생님, 부모님, 이 사회의 일원도 고맙습니다, 당신들도 오케이입니다 라고 하는 인생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성장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힘내시는 응원을 하고 또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